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날씨 화창해진 걸 보니까 시간 되는 대로 가족 여행 떠나고 싶은 생각이 물씬 드네요. 아직 우리 집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 놓고 여행을 계획할 순 없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까운 해외라도 한번 계획해 봐야겠어요. 저는 현재 병간호로 바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제 딸이랑 사위가 병원 신세를 지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나이 많은 저랑 남편보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사연에 올려봅니다. 딸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심장이 철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위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아주 어여쁜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부모 눈에는 내 자식이 제일 예쁘지만 저의 딸은 객관적으로도 예쁘다는 평을 많이 받을 만큼 외적으로 출중한 편입니다. 길거리 캐스팅도 몇 번 들어왔을 정도의 얼굴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제 딸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누구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기에 연예계는 꿈도 안 꿨습니다.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며 평범하게 지내온 아이죠. 딸이 인기가 많아서 딸 사춘기 시절에는 우리 집으로 딸을 찾는 남학생들 전화가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저는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좀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딸에게는 이성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기회가 많을 테니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불안했습니다. 제 딸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지만 부디 좋은 남자랑 결혼하길 바랬죠. 그래도 딸은 대학생 때까지는 통학을 했어요. 그리고 딸은 취업을 하면서 지방인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때 저랑 남편이 함께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딸이 연락을 꼬박꼬박 줘서 그나마 딸의 삶을 존중해 줄 수 있었습니다. 과잉 애정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저랑 남편도 잘 알고 있어요. 딸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예뻐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오지랖을 조절하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딸은 저희 걱정과 다르게 하루하루 밝게 잘 지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좋아서 마치 기분 좋은 일이 늘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남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시절 다 갔다고 얘기를 하곤 하던데 제 딸은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독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나 싶었더니 딸이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소개해주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좀 많이 놀랐고 이걸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가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냐고만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라고 하더군요. 결혼을 마음먹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임신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고백까지 했어요. 미안해 엄마. 근데 나 그 사람 많이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임신한 거 후회 안 해. 제발 결혼 허락해줘. 우리 잘 살게. 전화로 그 소리를 들었는데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는 얘기보다 더 숨이 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쓴소리가 나가버렸어요. 뭐? 임신? 너 제정신이야? 도대체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길래 임신을 해? 그게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른 일인 줄 알아?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거잖아. 우리 같이 아기 책임지기로 했어.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허락해주면 안 돼? 저도 저지만 이 사실은 남편이 아주 크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가 좋게 좋게 말해보겠다고 해서 엄청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건데도 남편은 우리 딸을 임신시켰다는 그놈한테만 온 신경이 꽂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딸이 임신을 했고 둘은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까지 먹었다는 걸요. 남편은 그놈 낯짝 한번 보자면서
저더러 딸에게 그놈 데려오라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혹시라도 남편이 큰 사달을 낼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그걸 딸에게 말했더니 오히려 잘 됐다고, 이참에 아빠한테 확실히 소개하고 허락받고 싶다고 결의만 다질 뿐이더군요. 저는 그래도 예의상 그놈의 인사를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인사도 안 하고 맞이할 생각도 없고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놈을 험악하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를 알아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이 제 아빠 눈치를 보면서 그놈을 엄청 칭찬하는 덕에 그나마 정적이 좀 깨졌었네요. 그놈도 눈치가 있는 건지 알아서 분위기를 읽고는 다짜고짜 우리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절대 무책임하게 고운히 돌아설 생각 없어요. 같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절대 아버님,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일 만들지 않겠습니다. 걱정할 일?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뭔데? 이미 우리한테 얼굴 보이기도 전에 걱정을 시켰지 않나? 실수도 저지르고 무책임하게 임신까지 시키지 않았냐고. 그런데 무슨 걱정할 일을 안 만들겠다는 거야? 우리가 자네 말을 어떻게 믿어? 남편의 목청은 몇십 년 함께 살아온 저도 가끔씩 벌벌 떨립니다. 그런데 남편을 처음 마주하는 녀석 입장에선 얼마나 더 무서웠겠어요. 그놈은 실제로 무릎을 꿇은 채로 손을 달달 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아무런 준비 없이 혼전 임신을 저질러 버려서 저도 좋게 봐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특히나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유별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놈의 태도를 더 가볍게 보고 성을 냈어요. 감히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자네가 내 딸을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임신시키는 일은 없었어야지. 결국 그놈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안 좋은 인식으로 찍혀버렸습니다. 그저 무어라 해명도 못하고 넙죽 엎드리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으며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증명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았어요. 저희는 그놈의 된데미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그저 딸에게 착하다는 소리 하나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착하다는 것도 믿기가 어려웠어요. 단연 이유는 준비 없는 혼전 임신 때문이었죠. 남편이 당연히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결혼도 안 하고 애부터 덜컥 생긴 딸의 인생을 걱정해서 그랬을 겁니다. 저도 제 남편의 성깔 감당 못합니다. 남편이 거절하자 울면서 사정하는 그놈의 태도가 참 안쓰러웠지만 남편이 완강하게 반대하기도 했고 저 또한 제 딸이 임신을 먼저 해버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끝내 그놈 편을 못 들어줬네요. 딸이란 그놈은 그 뒤로도 몇 번이고 우릴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퇴짜 맞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제가 처음으로 근본 모르는 그놈에게 마음이 살짝 흔들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딸에게서 그놈의 부모님이 아주 일찍 돌아가시고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놈이 고아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다 큰 성인이 된 나이에도 보육원에 계속 봉사와 기부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생각했던 것보다 심성이 고운 것 같아서 마음이 갔어요. 듣자 하니 기부하는 금액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돈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제 딸이 의지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위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놈의 심성이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쯤 깊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그놈을 따로 만났고 그놈은 한결같이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요. 보육원에 봉사한다고 들었는데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살기 바빠서 주위 사람 챙길 여유가 부족한데 우리 딸이 어디가 좋은지 물어봐도 되겠어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고 한 사람은 고은이가 처음입니다. 저 고은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고은이 일이라면 뭐든지 나서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제 딸은 예쁜 얼굴처럼 마음까지도 참 예쁜 아이예요.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우리 딸 얼굴이 아닌 마음을 봐주는 것 같아서 저는 한층 더 그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좋아 죽는 남자니까 웬만하면 허락해주고 싶었어요. 아마 혼전 임신 사실이 아니었다면 저랑 남편이 처음부터 냉철하게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 자리에서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곤 나는 내 남편 감당 안 되니까 이제 내 남편을 끈질기게 설득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위가 된 그놈이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하는데 문득 부모 없이도 참 번듯하게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당찬 포부와는 다르게 남편의 반대는 계속해서 길어졌어요. 남편 때문에 오히려 사위가 아닌 딸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보다 배가 더 불러왔는데 남편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죠. 저도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대로 딸을 미혼모로 살게 할 생각인 건지 도통 말을 안 해주니까 딸을 안심시켜 줄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애가 생겼는데 둘이 같이 살게 해줘야지. 혼전 임신시키고 도망가는 총각들도 많은데 그 녀석은 끝까지 우리 딸 책임진다고 하잖아. 마냥 반대하는 게 우리 딸을 위한 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아직 그놈한테 확신이 없어. 우리 딸을 저만큼 따라다닌 놈들 없었을까봐. 그놈 눈빛이 아무래도 음흉하다고. 임신했다고 생각 없이 결혼해서 이혼 이력 남길 바에는 그냥 미혼모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걸 왜 당신이 정해. 그리고 그 녀석 표정이 원래 좀 개슴츠레한 편이더구먼. 괜히 그런 걸로 딸이랑 사이 멀어지고 싶어? 우리 딸이 지금 당신한테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데. 남편이 딸을 무척 아낀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딸이 학창 시절을 마칠 때까지 딸의 등하교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딸의 꽁무니를 쫓는 남자애들을 많이 봤다고 했었어요. 딸이 남편의 품을 떠나게 된 건 직장에 취업한 후부터였거든요. 남편은 딸이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 남자를 만난 것도 걱정이 되는데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사위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윗감을 신중하게 고르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염두해야 되는 건 딸의 마음 아닌가요? 남편의 의도와는 다르게 딸은 갈수록 제 아빠한테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딸이 한 번도 우리에게 반항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 아빠한테 성을 냈습니다. 내 인생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내가 괜찮다는데 왜 아빠가 자꾸 반대해? 아빠가 나 대신 내 인생 살아? 아빠가 말하는 방식 나한테 안 맞다고.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하다고.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처음에 신중해야 나중에 골병 안 드는 법이라니까. 시끄럽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딸은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나서 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임신을 한 몸이라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딸 임신은 어느새 8개월까지 흘러 딸의 배가 눈에 띌 만큼 부풀었습니다. 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휴직을 냈다고 했어요. 제가 딸에게 전화해서 본가에 내려오라고 했지만 딸은 자기 아빠 보기 싫다고 결혼 허락 안 해주면 평생 본가에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때 그 전화를 남편이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는데 혼자 고심을 많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이 고향의 발길조차 되지 않겠다고 하니까 불안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또 딸 혼자서 그 몸으로 병원 다니고 고생하는 걸 엄청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위를 데리고 내려오라 하라고 제게 전달을 부탁했어요. 저는 바로 딸에게 연락을 했고 딸은 그 소리를 듣고 신이 나서 사위를 연차까지 내게 만들어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준비했어요. 사위는 여전히 남편을 어려워했고 저는 그래도 남편이 조금 마음을 연 것 같아서 사위에게 다 되었다고 위로 한마디씩 얹어주었네요. 어색한 분위기에는 역시 술을 한 잔씩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슈퍼 갔다 오겠다고 식구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벌떡 일어나 자기가 다녀오겠다고 겉옷을 챙기더라고요. 그때 딸이 사위를 붙잡아 앉히면서 제게 쪼르르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랑 바람 좀 쐬고 올게. 둘이 얘기 좀 나누고 있어. 한 10분이면 될 거야. 아빠 괜찮지? 딸은 남편과 사위의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는지 귀여운 꼼수를 부렸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허락을 구했는데 남편이 의외로 얼른 다녀오기나 하라면서 저랑 딸을 보내려고 했어요. 말투가 부드러운 걸 보니 다행히도 사위를 나무랄 것 같진 않아서 안심이었습니다. 잘된 일 같아서 저랑 딸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어요. 집이랑 3분 거리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슈퍼를 갔는데 슈퍼 사장님이 성인이 된 우리 딸을 알아보더라고요. 고양이니까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반겼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오래간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에 기분이 좋아서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제가 술을 고른 후 가볍게 먹을 후식을 찾는 동안 딸은 슈퍼 밖에 전시되어 있는 귤박스를 보러 나갔어요. 그 사이 제가 고를 거 다 고르고 카운터에 물건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이었어요. 거기 뭐야? 야, 이 살인자야! 살려주세요! 어머, 어떡해? 저 사람 좀 잡아주세요! 바깥에서 웬 아줌마가 고함 치는 소리가 가게 안까지 다 울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슈퍼 사장님이랑 바깥을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깥 광경을 보자마자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우리 딸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저는 얼른 딸에게로 기어가서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슈퍼 사장님도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어요. 고은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딸, 눈 좀 떠봐. 어떡해. 우리 딸 어떡해요. 동네가 고요한 촌이었던지라 그 저녁 시간에 소리를 조금만 질러도 주위 이웃들에게 충분히 들렸습니다. 제 비명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쓰러져 있는 우리 딸을 보았어요. 대개 다들 여기서 오래 산 사람들이라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다들 놀라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같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는 그저 딸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저 제 딸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길 잠깐 있었을까. 119가 금세 도착했고 딸을 실은 구급차를 따라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검진과 필요한 수술을 하는 동안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어요. 잔뜩 화가 나서 도착한 남편은 수술실 앞에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제야 정작 같이 있었던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이 버럭 성질을 냈어요. 당신은 같이 갔으면서 뭐하고 있었어? 대체 어디에 정신 팔려 있었으면 딸이 사고를 당하는 것도 못 봤던 거야? 아니, 고은이가 귤 본다고 잠깐 밖에 나갔는데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근데 왜 당신 혼자 왔어? 김서방은? 김서방은 뭐가 김서방이야. 이 자식 도대체 어디로 튄 건지 나타나지도 않고 내가 한자리에서 몇 분을 기다렸는데 무슨 그런 무례한 녀석이 다 있는 거야? 남편 말로는 사위가 우리 나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도중에 전화 받는다고 잠깐 집 밖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 들어왔는데 그 이후 제 전화를 받고 바로 병원을 달려온 거라고 했어요. 갑자기 사위가 어딜 간 건진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 딸이 산모이기 때문에 뱃속의 태아 건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태아는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한층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그제야 112에 이 사실을 또 한 번 더 신고했습니다. 사위는 정말로 그 시간 이후로 신기루처럼 사라지고는 하루 종일 나타나질 않았어요. 혹시나 집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를 해보고 싶어도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 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하러 다시 집을 다녀온 남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라면 이 녀석이 말도 없이 서울을 갔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일단 저희에게 당시 걱정거리는 사위가 아니었어요. 딸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의사가 말을 하길 강한 걸로 안면을 얻어맞고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무방비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뇌진탕 크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쳤다 보니 의식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건 하염없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것이 제 탓 같아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 와중에 딸의 배는 계속 불러오고 사위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야말로 불행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목격자나 증거를 찾아서 슈퍼 주위를 몇 번이나 돌아다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실제 목격자를 만나 진술을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목격자는 동네 사람이 아니라 잠깐 동네에 들린 사람이라 찾는데 좀 걸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걸 경찰한테까지 부탁해서 그 사람을 찾아낸 거였어요. CCTV가 그 길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필 범인 뒷모습만 찍혔던지라 같이 찍혀있던 목격자를 찾는 게 더 빨랐다네요. 그렇게 목격자가 제 남편의 물음에 진술한 내용은 다소 충격이었습니다. 그 목격자는 그날 그 길을 지나가면서 웬 남자가 제 딸한테 접근해서 톡톡 건드리며 아는 체를 하는 걸 봤고 분명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딸이 엄청 놀라면서 사색이 되는 바람에 눈길이 갔다고 했어요. 그게 이상해서 쭉 지켜보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려 할 때쯤 그 남자가 갑자기 제 딸에게 손을 올리며 죽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말릴 새도 없이 남자가 딸의 안면을 큼직한 주먹으로 강타했고 딸이 그대로 정신 잃고 쓰러지자 그 다음엔 남자가 발을 올려 딸을 걷어차려고 했다며 진술했죠. 그때 목격자가 살인자다 라고 소리친 거래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남자가 정말 제 딸의 배를 분질러 버릴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목격자가 그렇게 소리를 지른 덕에 남자는 딸에게 침만 뱉고 그대로 튀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경찰에게도 보고가 된 내용이라네요. 남편은 몇 번이나 들었을 텐데도 목격자가 진술 녹음을 들으면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화나 있었습니다. 그리곤 얼토당토하는 추측을 제시했어요. 이거 혹시 그놈 아니야? 이놈이 막상 애 생기니까 책임지기 싫어서 이런 짓 꾸민 거 아니냐고. 왜 확실하지도 않은 걸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김서방한테도 사정이 다 있겠죠. 곧 연락 올 거예요. 연락은 무슨 이미 당일에 잠적한 것만으로 그 새끼는 꽝이야. 그 새끼가 내 딸 이렇게 되기 전에 없어지고는 며칠째 안 나타나고 있잖아. 저는 심성 좋은 사위를 믿고 싶었으나 남편이 얘기하는 정황이 너무 일리가 있어서 의심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을 안 하려면 사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해명을 해줘야 하는데 모습을 코빼기도 안 비추니까 나날이 의심만 커져갔어요. 딸도 안 일어나 사위는 사라져버려 목격자는 그 범인이 젊은 남자라고 해서 저랑 남편은 결국 생각하는 대로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의 시간은 딸이 사고 났던 그 시간에 멈춰 있었어요.
딸도 여전히 그 시간에 머물고 있었고 사위 또한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손녀의 존재였어요. 지난 1년 과정에서 딸은 의식불명 상태로 출산을 겪는 바람에 대수술을 했었고 우리 딸 다음으로 염려가 되었던 손녀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1년이 지나오면서 유일하게 설레었던 시간이었네요. 그러나 그 들뜬 마음도 잠시였었죠. 예쁜 손녀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손녀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남편이 대신 제 딸 옆을 하루 종일 지켜주었습니다. 여전히 저와 남편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혀 있었지만 그나마 손녀 덕분에 숨은 쉴 수 있는 상태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손녀 분유를 먹이고 막 재운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시끄럽게 두들겨졌습니다. 손녀를 겨우 재웠는데 깰까봐 식겁해서 얼른 인터폰을 들어 확인했어요. 대체 누가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는 건지 예민해진 감정을 담아서 욕을 해주려고 했는데요. 인터폰으로 보인 익숙한 정체 때문에 저는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1년 전에 잠적해버렸던 사위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한참 굳어있다가 문 밖에서 어머님 하는 소리에 정신 차리고 얼른 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말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사위가 맞더라고요. 근데 사위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당황스럽게도 그놈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때 그 복장에 목발을 짚고 있는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자네 대체 꼴이 왜 이런가? 아니, 그보다 여태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나타났어? 그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연락은 왜 못했어? 어디서 뭘 하고 살았길래 이 모양 이 꼴로 나타나? 어머님, 고은이는 어떻게 됐어요? 고은이 어딨어요? 고은이 무사한 거 맞죠? 살아있는 거죠? 병자꼴이 다 된 사위는 다짜고짜 제 딸을 찾았으면서 제 딸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남편과 함께 사위를 의심했던 순간이 떠올라서 바로 사위의 멱살을 잡았어요. 정말 자네 짓이야? 자네는 내 딸이 사고당한 거 어떻게 알고 있어? 뭘 하다가 이제야 나타나서 내 딸을 걱정하는 척해? 자네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내 딸 아직까지 못 깨어나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 애를 임신시켜놓고 대체 이게 무슨 무책임한 짓이야? 식물인간이 되어 1년째 못 깨어나고 있다는 딸 소식을 듣더니 사위가 갑자기 목발을 쓰러뜨리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먼저 선수를 치는 건지. 우리 딸 내팽겨 쳐놓고 사라진 사위가 너무 미웠지만 사위가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니 그게 또 거짓 같지는 않아 보여서 헷갈렸습니다. 연기하지 마. 그래봤자 자네가 우리 딸 버리고 잠적했다는 사실은 안 바뀌어. 우리가 걱정 안 하도록 고은이 잘 봐주기로 했잖아. 고은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우리 고은이 책임진다고 얘기해놓고 지킨 게 뭐가 있어? 서럽게 우는 사위의 태도가 혼란스러워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위를 쥐어잡고 없는 힘을 실어 흔들었어요. 제가 계속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아는 게 있으면 빼먹지 말고 다 말해보라고 재촉을 했더니 그제야 사위가 억지로 울음을 진정시키면서 더는 제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몰랐던 지난 1년간의 자신의 알리바이를 대기 시작했어요. 사위 입에서 나오는 사실들은 제 손발이 다 떨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위로 인해서 제 기억은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사위는 남편이랑 단둘이 처음으로 딸 얘기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텄다고 합니다. 낚시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찾아서 그걸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팀장직 자리에 있었던 사위는 급하게 연차를 내고 온 사정이라서 전화 안 받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양해 구하고 잠깐 현관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이 주택이라서 현관문을 나오면 마당이 있고 열린 철문이 바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통화하는 사이 어떤 남자가 우리 집 입구를 지나가면서 자기 쪽을 돌아보는데 사위가 보기엔 모자 밑으로 보이는 얼굴이 낯익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의 정체를 한 5초 뒤에 알아본 사위는 급하게 그 남자 뒤를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위랑 그 남자는 추격전을 하게 되었대요. 둘이서 한참 달리다가 생각 없이 도로로 뛰어드는 바람에 나란히 교통사고가 나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고로 크게 다친 사위는 오랫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고 자기 쪽 먼 친척에게 사고 연락이 가는 바람에 의식 없는 채로 서울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병원 신세를 진 지 7개월 만에 눈을 떴는데 몸이 오랜 기간 동안 잠을 잤던지라 근육이 다 죽어버렸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다고 했어요. 게다가 재활하는 데에 또 몇 개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다시 우리 집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사위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제 딸이 그렇게 봉변을 당한 것이 사위가 쫓던 남자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범인을 못 찾고 있던 과정에서 사위가 해준 말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희망과도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위 말을 더 믿고 싶었어요. 그럼 내 딸 그렇게 만든 놈을 자네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놈이 누구야? 누군데 감히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해? 자네랑 깊은 사이인 거야? 얼굴 보니까 기억나더라고요. 고은이도 아는 사람이에요. 저랑 고은이 대학교 때부터 만났잖아요. 아마 고은이가 부모님 걱정한다고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고은이를 지독하게 쫓아다녔던 남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위가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그 남학생이 제 딸한테 흑심을 품고 계속 쫓아다니며 스토킹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딸이 대학교는 통학을 했는데 그 남학생이 우리 딸 동네까지 쫓아오면서 스토커 짓을 했대요. 딸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시달리도록 했다는데 취업을 서울로 하면서부터는 그 스토킹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내 딸이 고향을 돌아오자 여전히 고향에 머물고 있던 그 범인이 딸을 보게 된 거고 배가 불러있는 딸을 보고는 울컥해서 팼을 거라는 것이 사위의 추측입니다. 심지어 그 범인은 학교 다닐 적에 사위가 남자친구인 걸 알고 사위도 때린 적 있다고 했어요. 사위는 제 딸을 그놈으로부터 지키려고 항시 대기하고 연락하고 붙어 다녔다더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랑 남편은 사위를 범인 취급하면서 쌍욕을 한 거였어요. 문득 미안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진짜 몰랐네. 미안하다. 엄한 사람 붙잡고 원망하기만 했는데 자네 볼 면목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판단을 제대로 못했어요. 고은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도 이런 위험한 사실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야말로 두 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그제야 몸 아픈 사위를 살피면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리곤 그 범인에 대해서 더 물었습니다. 사위 말로는 그 범인이 가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도 있고 자식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도 제 딸을 잊지 못해서 그 짓을 벌인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정이 있는 가장이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그저 속상하기만 했어요. 제가 몰랐던 이 모든 사실들은 제 혼란을 한꺼번에 잡아먹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건 일단 모르겠고 그래서 그 범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가 중요했어요. 저는 사위놈에게 당장 그놈의 낯짝을 저한테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아봤는데 그때 저랑 같이 교통사고 나서 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꼭 죗값 받게 해주고 싶었는데
죽어버리는 바람에 못하게 돼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놈 잡아서 면상 한 대라도 더 쳐주고 싶었는데. 제 딸 그렇게 만든 놈 만나기만 하면 꼭 똑같이 해주고 싶었는데 죽어버렸다니 그것 또한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위 말대로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죗값을 받게 해주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사위가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건 일단 다행이었어요. 우리 딸애가 손녀를 낳았는데 애아빠 되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면 얼마나 더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불운에 불운이 더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일단 사위를 부축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곤 사위 또한 손꼽아 기다렸을 손녀를 사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겨우 그친 눈물을 다시 흘리면서 조심히 자고 있는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기를 방금 재우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의 품에 안겨줘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손녀를 들어 손수 사위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아이가 부서질까봐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있던 사위는 그제야 자기 딸을 마음껏 안아봤어요. 또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자네랑 딸 생각해서 아직 못 지었어. 너희들이 태명으로 부르던 이름을 대신 부르고 있었다. 이제 아빠가 왔으니 우리 손녀도 이름이 생겨서 좋겠네. 우리 딸도 꼭 깨어날 거야. 자기 새끼를 이렇게 두고 그냥 가래 아니니까. 그렇겠지? 그럼요. 고은이 그렇게 무른 아이 아닌 거 저도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랑 아버님 덕분에 제가 너무 큰 빚을 졌네요. 평생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사위는 끊임없이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하면서 오열했어요. 저는 그런 사위에게 혼자 마음고생 많이 했다고 달래주면서 그간 사위를 원망했던 마음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위를 데리고 제 딸에게 향했어요. 차에서 병원 가는 길에 이미 남편에게 다 설명을 한 상태라 남편도 딱히 사위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선 다 사과를 하지. 그저 딸한테 눈 멀어서 앞뒤 분간 못했던 늙은이 히스테리였다고 생각해주게. 그동안 나 없는 곳에서 우리 딸 지키느라 고생 많았어. 고마워. 울면서 남편한테도 연신 사과하던 사위는 남편이 어깨 한번 두드려주자 눈물을 후드득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열어주는 병실 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사위는 누워있는 제 딸을 보면서 목발도 제대로 못 짚고 다가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내가 같이 갔어야 하는 건데 나 때문에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됐어. 미안해 고은아. 오빠가 이제야 와서 너무 미안해. 사위는 딸 손을 잡고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사위를 방해할 수 없어서 잠깐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사위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고 사위를 향해 마음을 정말 열었습니다. 사위는 일을 그만뒀다고 그 이후부터 딸 곁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사위를 믿고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병원을 가면 사위는 그때만 한 번씩 손녀를 안아봤어요. 그렇게 3년이 더 흘렀지만 제 딸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위는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손녀에게 제 딸더러 늘 엄마라고 가르쳤고 하루에 한 번씩 손녀가 딸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녀는 엄마를 엄마라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컸어요. 그래도 손녀가 있으니까 저희 식구 모두가 지치지 않고 딸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손녀는 기특하게도 제 딸이 엄마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엄마 하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딸 발을 마사지 해줍니다. 어눌한 발음으로 엄마 일어나 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린지 몰라요. 우리 딸이 자기 자식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애써 마음을 달래면서 지냈네요.
그리고 저희에게 기적 같았던 그날도 평소와 같은 날씨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위가 물 한 잔만 달라고 부탁하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컵에 물을 따르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사위가 고은아 하면서 목청을 높이는 바람에 놀라서 돌아봤거든요. 사위가 딸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고 손녀도 제 딸 발을 꼭 쥔 채로 제 딸 얼굴만 멀거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른 다가가 딸 얼굴을 쳐다봤죠. 정말 미세하게 딸의 안면 근육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 너무 놀라서 바닥에 물을 엎질렀어요. 착각한 게 아닌가 했는데 그때 또 손녀가 붙잡고 있는 딸의 발이 조금씩 오그라드는 걸 목격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고은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아이고, 김서방, 나 의사 좀 불러올게. 우리 딸 좀 봐줘. 저는 황급히 병실을 튀어나가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 또한 서둘러 저희 병실을 찾아와 딸의 상태를 살폈어요. 놀랍게도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의사한테서 확답을 듣는데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몸을 지탱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그날 잠깐 점심 사러 간 남편까지 급하게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희 식구들이 울면서 딸에게 엄청 말을 걸었어요. 늦은 밤에 눈을 뜬 딸은 말을 하진 못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그날은 저희 딸이 다시 태어난 날과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딸이 기운을 차린 건 기적이었죠. 우리 딸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못 없이 이렇게 생을 보낼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제 기도가 하늘에 잘 닿았던 건지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난 후 딸은 상체까지 일으킬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조금 어눌하긴 해도 당연히 말도 트게 되었어요. 우리 식구 모두 딸이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도록 만들고 싶진 않았으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토킹 범인에 대한 것이었죠. 일단 그 범인이 사고로 죽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자 딸이 잠깐 놀라다가 눈을 질끈 감더군요. 저는 대체 왜 그런 위험한 사람을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겼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사위가 말했던 대로 딸은 부모님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엄마 아빠. 다시는 걱정 안 끼쳐드릴게요. 그리고 아빠, 나 학창시절에 든든하게 지켜줘서 고마웠어. 우리 결혼 허락해준 것도 고마워. 나 늘 아빠가 과잉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크게 반성했어. 너무 속상했습니다. 딸이 저희를 걱정해서 비밀로 했다는 건 기특한 마음이지만 저랑 남편은 그런 딸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부모한테는 자식을 잃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일은 없잖아요. 딸은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면서 반성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범인이 죽어서 한층 안전해진 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이제는 딸을 그만 혼쭐내고 깨어난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다.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요즘은 모두 마음을 놓고 드디어 가족 같은 가족 분위기를 느끼며 살고 있어요. 딸은 어느새 걸음마까지 자기 딸을 매일같이 안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저랑 손녀가 병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전화를 하면서 빨리 와달라고 재촉하는지 모릅니다. 전혀 귀찮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제 딸의 지저귀는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기쁘고 매일 볼 수 있어서 감격스럽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복을 다 끌어다 썼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아깝지 않을 테니 부디 제 딸이 끝까지 기운을 내서 건강을 회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사위는 딸보다 회복이 더 빨라서 이젠 목발을 짚지 않고도 잘 걸어 다닙니다. 그래도 아직 뛰는 건 불가능해서 부지런히 재활 중이에요. 그리고 손녀는 곧 어린이집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4살인데 그래도 3살까지는 자기 엄마랑 아빠랑 놀게 내버려 뒀거든요.
딸이 아이를 4살부터는 어린이집 보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손녀가 하원을 할 때면 제 엄마랑 아빠 만나느라 병원 앞에서 내리겠지만 얼른 딸이랑 사위가 몸을 완전히 회복해서 손녀랑 같이 집에서 만나는 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때 되면 딸이랑 사위 신혼여행을 먼저 보내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가족 여행을 가는 게 좋겠네요. 그런 행복한 날이 반드시 오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는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딸이 있는 부모님들, 저랑 제 남편처럼 극성까진 아니어도 다들 딸 걱정하는 마음이 애틋하시겠죠? 부디 세상의 모든 딸들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